습서 쪽수 우진이를 줘야 되는데 284쪽 봅시다. 시험 대비를 위해서 284페이지 지난 시간에 했었던 토론 내용 정리해 봅시다. 1번 모든 별로 논제를 정해서 토론을 준비를 해보자. 논제에다가 동그라미 정책 논제,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있으니까 적절한 논제를 고르는 겁니다. 논제 판단하는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이게 사실 논제인지 가치 논제인지 정책 논제인지 구분하는 문제는 무조건 하나 나온다라고 확신해 주셔야 됩니다. 수학 시간에 계산기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해야 한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변화죠. 어떤 규칙과 제도에 대한 변화. 무슨 논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까? 정책 논제라고 적어주시고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런데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동물 실험 금지해야 한다. 해야 한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러면 동물 보호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가치 논제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물 실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죠. 그래서 정책 논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책 논제.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고당류 음료의 가격, 설탕세를 부과를 하재. 역시 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까? 정책 논제죠. 공장식 축산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정책 논제에 대한 제목도 사회자 정하고 항상 찬성 측 토론자랑 반대 측 토론자랑 각각 꼭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대립이 되어야 돼.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대립이 되어서 서로의 주장을 펼친다. 논제 정하기 크게 하나 별표 치시고요. 긍정의 평서문을 잊지 마세요. 찬성 측의 입장으로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찬반 양측이 대등하게 논증을 제시할 수 있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입장으로 주제를 정하자. 대등하게 논증 제시에다가 밑줄. 그리고 찬성 측의 입장으로 긍정의 평서문. 긍정의 평서문에다가 밑줄. 그리고 중립적 단어를 선택해야죠. 중립적 단어에다가 밑줄. 현상을 바꾸는 쪽으로 제시를 하면 그게 바로 정책 논제가 되는 거야. 현상을 바꾸는 쪽에 찬성 측이야. 285페이지 계속 가자. 논제에 쓰인 용어를 정리를 해보고 문제 상황이 발생한 배경도 정리를 해보자. 예,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논제가 정해졌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본다는 거야. 공장식 축산이라는 것은 최소 비용으로 생산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동물이 생명체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와 습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물을 한정된 공간에서 대규모 밀집 사육하는 축산의 형태를 말한다. 정의를 내려주고 왜 이런 문제 상황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 20세기 이후에 서구에서 시작된 공장식 축산은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확대되었다. 그 부작용으로 동물들의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전염병이 쉽게 확산되고 이를 살처분 방식으로 대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 논제에 따라서 필수쟁점 동그라미 치시고 항상 세 가지. 필수쟁점 세 가지는 무엇?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의 가능성, 효과나 이익의 측면으로 공장식 축산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공장식 축산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에 공장식 축산은 인간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에 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반대측에서는요. 공장식 축산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공장식 축산의 대체 방안은 오히려 더 이익이 되기보다는 부작용이 많고 공장식 축산이 인간에게 이익이 되니까 금지할 필요가 없다. 정책 논제의 필수쟁점 세 가지 살펴봤었어. 무엇이었다?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의 가능성, 효과나 이익. 문제의 심각성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심각하고 지속되어서 조치가 시급하다. 반대측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결되므로 조치가 시급하지 않다. 문제 해결 가능성은 제시한 방안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방안 실행 가능하다. 제시한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실행 불가능이다. 효과나 이익의 측면에서 찬성 측은 뭐가 더 크다? 이익이, 효과가. 반대측은 뭐야? 부작용이. 286페이지 계속 가시죠. 예를 들어주는 거야. 토론글을. 찬성 측에서는 쟁점 첫 번째. 공장식 축산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주장의 근거, 이유. 주장, 이유, 근거. 동그라미 칠까? 세 가지의 구성 요소. 주장, 근거, 이유로 입론을 구성을 해줘야 돼. 공장식 축산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축산 과정에서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빼앗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다. 근거 첫 번째, 구체적으로 출처 밝히고 있지.
공장식 축산으로 길러지는 동물들이 밀집 사육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라든지 공장식 축산으로 길러진 동물들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전염병에 쉽게 처분이 되고 살처분된다는 사실, 기사를 인용을 해왔네요. 아니면 글이나 반대측은 공장식 축산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공장식 축산은 제도화된 규범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방식에다가 밑줄. 그래서 근거는 또 출처를 밝혔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도 가지고 오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라든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라는 구체적인 근거로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쟁점 두 번째, 문제 해결의 가능성으로 대체 방안이 충분하다. 공장식 축산을 굳이 하지 않고 동물을 키우는 경우도 있다. 전남 보성군의 사례를 가져왔어. 뉴스 기사로. 반대측에서는 대체할 방안이 없다.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육류의 비중이 매우 높아져서 공장식 축산이 아니면 수요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식생활에서 육류가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자료, 역시 신문기사를 통해서 공장식 축산이 아니면 수요를 맞출 수가 없다. 사람들이 너무 고기를 많이 먹고 있어서. 쟁점 세 번째, 효과나 이익의 측면으로 공장식 축산은 인간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공장식 축산 방식으로 동물을 대량으로 기르느라 지구 환경이 파괴가 된다. 동물 사료로 쓸 옥수수랑 콩을 재배하기 위해서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의 숲이 파괴된 사례라든지 수많은 소가 배출한 메탄가스가 공기의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 공장식 축산은 인간에게 이익이 된다. 저렴한 가격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동물성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자, 이러한 쟁점 1, 2, 3을 합쳐서 자신의 입론을 구성해 보는 겁니다. 입론의 구성 요소에는 뭐뭐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장, 이유, 근거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넘어가서 288쪽. 쌤은 이게 꼭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거든요. 단순 암기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순서. 찬성 1이 입론하면 반대 1이 반대 신문하는 게 아니야. 반대 1은 입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2의 반대 신문. 반대 1이 입론하면 이미 입론이 끝난 찬성 1이 반대 신문할 거야. 찬성 2가 입론을 하면 반대 1이 반대 신문할 거야. 반대 2가 입론을 하면 찬성 2가 반대 신문할 거야. 288쪽 복사 안 됐어요? 그걸로 볼까요, 그러면? 네, 그리고 반대 2가 입론하면 찬성 2가 반대 신문하고 반대 1의 반론, 찬성 1의 반론, 반대 2의 반론, 찬성 2의 반론. 반론은 무엇부터? 반대측부터 제시를 하는 겁니다. 토론 참여자와 청중의 역할로 한번 가보자. 꼭 알아두기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멘트랑 연결을 시켜야 돼. 사회자의 역할 시험에 나오는데 사회자의 멘트랑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자는 논제를 소개를 하고요. 토론자가 토론의 규칙과 순서를 잘 지키도록 유도를 해야 해. 말 자르지 말라. 지금은 반대측의 입론이다. 찬성 측의 제1토론자는 찬성 측에서 제시하는 이 제도가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반대측의 제1토론자는 쟁점별로 반박해주면 됩니다. 제2토론자는 제1토론자의 발언을 보충하거나 제1토론자가 미처 말하지 못한 새로운 주장을 펼치고 청중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경청을 하고요. 밑줄 그자. 중립적 입장에서 토론 경청에다가 밑줄. 논증이 타당한지와 토론자들이 토론 규칙을 잘 준수하는지 판단하면서 들어보자. 289페이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따라서 토론의 과정을 평가를 해볼까요? 토론의 내용과 토론의 태도의 측면에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 290, 291 진짜 꼼꼼하게 한번 보자. 논제의 종류로 간다. 우진아, 이것도 안 되어 있어? 오케이. 사실 논제는 가치의 진위가 아닙니다. 사실의 진위입니다. 참과 거짓. 사실의 진위. 인스턴트 음식은 건강에 해롭다? 진짜 입증해야 돼. 건강에 해롭다라는 것을. 그리고 가치 논제는요, 가치관의 차이를 따지는 것이죠. 가치관.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즉 옳은가 그른가의 판단입니다. 세 번째 정책 논제는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루죠. 해결 방안 밑줄 끄시고요, 실행 방안 밑줄 한번 꺼주세요. 유전자 조작 식품의 생산을 중단하자. 이 정책을 시행하는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가. 그래서 변화를 요구하는 입장은 찬성 측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찬성 측 진술, 찬성 측의 주장과 일치하게 논제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 반대 신문식 토론의 개념으로 가보자. 논제에 관해서 양측의 토론자가 상대측 토론자에게 질문해서 상대측이 제시했던 입론을 반박해줘야 돼. 밑줄 긋자. 상대측이 제시하는 말을 반박에다가 밑줄.
반대 신문을 한다는 거야. 토론의 쟁점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세부 주장이 쟁점이야. 세부 주장.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의 가능성, 효과나 이익의 측면으로. 토론의 발언에서 입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쟁점에 대해서 이유랑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을 하자. 밑줄 긋자. 이유와 근거에다가 밑줄 항상 주장, 이유, 근거. 자신의 주장은 타당하다. 밑줄 긋자.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에다가 밑줄 논리적 입증이 필요해.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이 포함하는 내용은 토론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들이 있다면 정의를 내려줘야 되고요. 왜 이 토론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도 제시를 해주고 필수 쟁점에 따라서 논증을 제시를 하는데 필수 쟁점에 따른 논증 밑줄 끄시고 그 논증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뭐다? 필수 쟁점에 따른 논증 밑에 주장, 이유, 근거 제시해야 돼. 주장, 이유, 근거. 그리고 반대 신문. 상대 측 논증의 허점이나 오류를 찾아서 질문을 하는 말하기. 상대 측의 입론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반론은 상대 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거의 불충분함이라든지 부적절함 등을 지적을 하자. 밑줄 긋자. 근거의 불충분함에다가 밑줄 그리고 부적절함을 지적에다가 밑줄. 291페이지 계속 갈게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 찬성 측의 입장으로. 필수 쟁점으로 한번 정리 쫙 하면서 본문 내용 다시 되새김질 해볼게. 논제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우리가 너무 평균 이하야. 0.8%인가 그랬지. 문제의 심각성.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 찬성 측은 예. 왜?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의 노력에 우리나라도 OECD 국가라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건 방관자적인 역할이란 말이야. 세계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뒷짐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 각국의 난민 인정률을 수치를 제시한 신문자료를 딱 제시하는 순간 일본과 우리가 너무 낮아. 반대 측은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왜? 우리나라는 난민들이 찾는 국가가 아니야. 너무 거리가 멀어. 난민이 많이 찾는 국가에 관한 정보 캐나다라든지 쭉 제시를 했죠. 쟁점 두 번째. 문제 해결 가능성이나 실행 가능성에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찬성 측은 얘기하지. 우리나라에 무엇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경제 수준이야. GDP 지수. 1인당 국민 소득에 관한 신문 기사를 근거로 제시를 하고요. 국내 총생산 규모에 관한 국제통화기금 어딘지 아십니까? IMF의 보고서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객관적 사실적 근거를 제시를 했네요. 반대 측의 주장,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가 어렵다. 이유는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아서 난민의 정착이 힘들 거야. UN 난민기구랑 땡땡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유는 무슨 인력이 부족하다? 공무원들이 부족해요. 난민 심사 인력이 부족하고요. 난민 정착을 위한 제도도 미비하고요. 2021년에 난민 심사 인력 현황의 자료를 보니까 좀 턱없이 부족했어. 제도적 기반을 갖춘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아직 멀었다는 거야. 그리고 찬성 측의 이유 두 번째, 난민 인정자들이 성공적으로 전착한 사례가 있어. 어떤 경우였다? 아프가니스탄의 사례, 특별 기여자들 사례 기억나시죠? 그리고 예멘의 사람들이 제주도에 정착한 사례. 효과나 이익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이익이 있습니까?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이익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독일의 사례랑 서유럽의 사례를 바탕으로. 반대 측은 난민 인정률 높이면 우리한테 오히려 손해야. 난민 수용 시 범죄가 늘어날 것이야. 난민 수용 후에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한. 그런데 이거는 범죄가 일어날 거라는 불안감이지 실질적으로 범죄가 일어난 거는 사실 아니다라고 바로 반대 신문에서 반박당해야죠. 그죠? 293페이지 넘어가시고 다 이제 숙제. 이거 잘 하세요. 부곡동 팀도 4단원 다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미루고 있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전체의 범위이기 때문에 용모까지 하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모의고사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오늘까지 이제 다 끝내놓고 다음 주부터 이제 모의고사 박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5-2는 사실 좀 하기는 민망한 단원이기는 한데 그래도 또 안 하기에는 또 찜찜한 마음 있지. 민망보다는 찜찜.
5-1이 시험에 나와요. 5-1이 획기적이고 선조적이다 이런 거 열심히 내셨거든 작년에. 그래서 여러분 글쓰기 계획, 글쓰기 과정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복사해놨는데 이것까지. 그러면 쪽수는 몇 쪽으로 가보자. 5-2 진로 페이지 329쪽 나의 진로 분야 공유하기. 소단한 학습 목표.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에 관한 다양한 글이나 자료를 찾아서 우와 밑줄 긋자. 주제 통합적 읽기가 중요해. 주제 통합적에다가 밑줄. 내가 관심 분야가 뭐다? 쌤 영어 좋아하니까 영어 예를 들어볼게. 그럼 주제 통합적으로 영어랑 관련된 문학도 자료조사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문화도 자료조사 해줘야 되고요. 여러 분야의 한 가지 주제에서 여러 분야의 글들을 다 통합하는 것이 주제 통합적 읽기입니다. 그리고 내 관점으로 재구성하기. 소통 맥락과 매체 특성을 고려를 해서 다양한 목적의 매체 자료를 제작을 하자. 직업, 진로, 적성 등을 알 수 있는 진로 누리집을 만들었어. 동영상은 직업인의 업무를 생생하게 보여주기에 적합한 매체가 되겠고, 카드 뉴스는 시각적인 이미지와 짧은 글로 정보를 전달을 한다. 진로에 관한 정보를 탐구하여서 다양한 매체로 제작해온 온라인으로 공유를 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의 진로가 다른 친구들의 자료도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는걸. 넘어가서 330페이지 계속 갈게요. 주제통합적 읽기로 갑니다. 주제통합적 읽기란 이게 너무 중요해. 하나의 주제에다가 밑줄 자그마하게 별표, 다양한 글에다가 밑줄 자그마하게 별표, 하나의 화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글들을 섭렵하세요. 그게 바로 주제통합적 읽기입니다. 비판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종합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주제통합으로 다 종합을 하고 나면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해야 돼? 자신만의 관점이나 주제로 재구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꼭 재구성해야 돼. 재구성에다가 별표, 자신만의 관점이나 주제로 재구성해야 해. 얘들아, 주제통합적 읽기 하면 뭐가 좋을까? 진짜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공부가 되는 거야. 하나의 주제에 여러 다양한 글들을 읽었지. 여러 접근 방법에다가 밑줄. 재구성했지. 재구성 동그라미, 종합에다가 동그라미. 완전 그 분야에 확장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 확장된 지식에다가 밑줄. 자신의 흥미와 적성, 관심사 등을 확장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와, 종합적 사고력에다가 밑줄. 그럼 여러분이 진로랑 관련된 분야의 독서를 하실 거죠. 진로랑 관심 분야에 관해서 다양한 글을 읽고 분석하는 일을 합시다. 진로 개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 정보와 지식에다가 밑줄. 흥미, 적성, 관심사 등을 확장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다. 확장 발전에다가 밑줄. 학업과 교내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 진로나 관심 분야에 관한 주제 통합적 읽기의 과정 별표 하나 쳐주시죠. 자,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진로나 관심 분야를 탐색을 하세요. 분야 탐색에다가 밑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야랑 관련된 글 또는 자료 목록을 작성해서 읽어주세요. 읽기 계획에 따라서 진로나 관심 분야랑 관련해서 독서 일지 쓰세요. 독서 일지에다가 밑줄. 그리고 주제 통합적으로 읽으세요. 주제 통합적에다가 밑줄. 읽기 목적을 고려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읽은 결과를 남들과 공유해 주세요. 3-3-1 가겠습니다. 소통 목적을 고려한 매체 자료 제작에서 정보를 전달하자. 그러면 얘들아, 이 정보는 질이 진짜 중요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여야 해. 정확 밑줄, 신뢰성 밑줄. 여러분 설득할 겁니까? 그럼 자신의 주장에 뒷받침해주는 이유랑 근거, 타당한 근거를 제시를 하세요. 타당한 근거에다가 밑줄. 매체 자료는 뉴스나 광고, 블로그, 누리소통망, UCC, 인터넷 방송. 매체 자료 생산의 특징, 전달하려는 정보를 사실적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사실적 내용에다가 밑줄, 객관적에다가 밑줄. 뉴스 같은 거 객관적이지. 그리고 또 설득하는 글에서는 타당한 논거를 바탕으로 타당한 논거에다가 밑줄. 전달하려는 정보를 강조하거나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삼을 수 있어. 사람들의 행동 변화에다가 밑줄. 심미적 정서 표현, 정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자. 블로그 게시글, 정서 표현이면 시 아닙니까? 글 또는 사진이나 동영상도 첨부해서 별에는 밤 시 읽는다라고 생각해주세요.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기록하는 거는 수필입니다, 여러분. 독서 감상문, 영화 감상문, 요리나 여행, 패러디 같은 글도 작성할 수 있죠.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목적이라면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적, 공적 맥락을 고려를 해서 생산을 합시다. 밑줄 끄자. 개인적, 공적 맥락에다가 밑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카톡 대화, 인스타그램. 사회 구성원들이랑 서로 의사소통합시다. 서로 의사소통에다가 밑줄. 매체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매체 자료를 제작해주세요. 여러 가지 매체 언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되어서 구성이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문자, 이미지, 소리, 음악 등의 언어를 자유롭게 결합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매체 자료 제작을 할 때는 문자나 소리나 그림이나 사진, 이미지 등 매체 특성에 따른 개별적인 언어 양식의 특성을 이해를 하자. 밑줄 긋고 갈까? 개별적인 언어 양식의 특성에다가 밑줄. 여러 가지 매체 언어들의 통합된 형식을 파악하자. 통합된 형식에다가 밑줄. 매체의 파급력도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 돼요. 연예인들 한번 잘못 올렸다가 난리 나잖아, 그지? 네. 매체 자료의 사회적 파급력.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매체 자료의 사회적 파급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리는 게시물은 다수의 수용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산된 매체 자료가 빠르게 퍼집니다. 매체 자료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유 전달되면서 다수의 사람한테 영향을 주니까 늘 우리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제작해야 돼. 밑줄 한번 끄고 갈까? 사회적 문화적 특성 고려에다가 밑줄. 책임감 있게 매체 자료를 제작을 해야 합니다. 자, 옆에 오른쪽 기퉁이도 보고 가자. 매체 자료 제작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은 소통 맥락, 수용자의 특성, 매체의 특성, 파급력. 수용자를 고려를 해서 매체 자료를 제작을 한다. 수용자의 나이나 성별, 관심사, 취향, 배경 지식을 고려를 해주시고요. 수용자의 특성이나 집단의 크기도 고려를 하자. 수용자가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동아리 부원을 대상으로 하는지, 종교생을 대상으로 하는지 따라서 적절한 매체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넘어가서 332. 자, 쭉 보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밑줄 끌게. 진로나 관심 분야 탐색에다가 밑줄 1단계. 그래서 여러분 사회복지에 관한 진로 탐색이 시작이 되었어요. 333으로 가서 프로젝트 활동, 다문화 사회에 관심이 많다. 다문화 사회랑 관련된 인접 학문 진로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다. 주된 관심사 분야 뻗어나가고,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를 해서 진로를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우리 주변에서 진로랑 관련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넘어가서 334. 모든 별로 진로랑 관심 분야가 탐색이 끝나고 나면 밑줄 긋자. 글이나 자료를 선정해다가 밑줄 긋으시고, 계획하기 단계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지? 글쓰기 단계에서 주민호쌤이 필기해 주시는 거 되게 중요해. 이 글이나 자료 선정 위에다 내용 생성하기라고 적자. 내용 생성하기.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주제 통합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에 다양한 분야의 글로 확장해야 돼. 335 주제 통합적 읽기. 넘어가서 336 가자. 우진이가 읽은 사회복지사랑 관련된 책이야. 예시 하나 들어가 볼게. 동티모르 개발의 마중물이 되다. 시작점이라는 거죠. 나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지구촌 나눔운동의 사업소에서 활동했다. 5개 마을 500여 가구 2,800여 명이 사는 바우루 지역이 내 활동 무대이자 삶의 터전이 되었던 곳이다. 사회복지를 전공을 해서 졸업 후에 바우루 지역으로 갔나봐. NGO 활동하러.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나는 현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NGO에서 일하고 있다. 국내의 사회복지와 해외의 사회복지가 다른 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내가 일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은 해외라는 환경이 아니라 마을에다가 밑줄. 즉 국제복지라는 것은 문화와 배경이 조금 다른 마을에서 주민들과 관계를 맺으며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공생을 살리는 것이 목표다. 지역의 공생에다가 밑줄. 이런 점에서 지역사회복지랑 해외사회복지가 맥을 같이 한다는 거야. 지역을 신경을 쓴다는 거에서 외국인에서 티모르 사람이 되기까지 쌤 조금 이거 교과서를 안 하실 것 같다라는 불안한 마음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 단원을 파악하는 것으로 빨리 시간을 투자를 할게. 처음 동티모르에 파견 와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생기는 차이,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소통의 문제였다. 같은 문화권이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다시 설명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했다. 언어 소통 문제. 소득 증대 사업이든 교육이든 무엇인가를 하려면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서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했다. 누군가와 친구가 되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는 나로서는 쉽지 않은 과제였다. 다행히 파견 후 첫 해에 나는 마을 내 사무소에 딸린 집에서 살게 되었다.
쉬는 날 마을을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면 어김없이 불러서 세워서 안부를 묻거나 밥때가 되면 밥 먹고 가라고 붙잡는 손길, 물이 귀한 마을에 비라도 내리면 홀딱 벗고 밖으로 나와서 모욕하는 아이들을 보며 양동이 하나 가득 빗물을 담아서 아이들과 함께 우물로 물을 옮기는 일상, 시골 생활이 어설픈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챙겨주던 아주머니들,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삶을 공유하며 나는 조금씩 외국인에서 티모르 사람이 되어 그들의 삶으로 들어갔다. 빨리 읽을게요. 마중물,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붓는 물, 시작점의 계기라는 뜻입니다. 그 한 바가지에 물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지 않지만 물 한 바가지를 부어준다면 이 계기로 펌프질을 하면 몇 배, 몇십 배의 물이 쏟아져 나온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마중물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활동했던 동티모르 로스팔로스 지역은 수도 딜리에서 차로 5-6시간 걸리는 시골이다.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마을의 지식인들 대부분이 희생하여 지금도 시골에는 교사 인력이 부족하고 교육의 질도 낮은 편이다. 지구촌 나눔 운동은 이런 지역의 교육의 보탬이 되고자 2008년부터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테투머를 비롯하여 미술, 영어 교육을 해왔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시간 때문에 1년에 2-3차례밖에 진행할 수 없었고 형평성의 문제로 늘 새로운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해서 지속적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어. 그래서 생각한 것이 교사 교육. 선생님을 양성을 하자. 50명의 아이를 교육하는 대신에 교사들이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돕는다면 한 반에 30명씩만 잡아도 무려 1,500명의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범적으로 2개 학교에서 14명의 교사들과 미술교육을 시작했다. 10주 과정이 끝나고 수료하던 날 각자 작품 하나씩 만들어서 전시회도 했다. 그 중에 한 선생님이 종이접기로 포도를 만들어 왔고 저학년 아이들이 테투머 알파벳 U를 배울 때 포도라는 단어를 배우는데 동티모르에서 포도가 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면서 미술교육 때 포도접기를 배우면서 아이들에게 만들어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단다. 교사가 가진 배움에 대한 열정, 아이들의 상황과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교사 교육이 마중물을 통해 흘러나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의 형태로 전달될 수 있다고 믿는다. 잠시 이 글만 좀 보고 가시지요. 수필 동티모르 국제사회 복지활동에 대한 경험을 제시를 합니다. 마중물의 역할이 되는 1화 넘어가자. 348 여러분 이렇게 글을 읽고 나서 뭐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재구성을 해야 돼. 재구성. 339로 갑시다. 이런 거는 좀 안 하실 것 같아요. 340페이지도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341페이지도 마찬가지. 342, 343 수업 시간에 하시면 쌤이 조금 더 보강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을 읽을 거는 아닌 것 같아. 346 가자. 주제통합적 읽기에 대한 정의는 기억해야 돼. 하나의 하자에다가 밑줄, 다양한 글에다가 밑줄, 비판적 종합적으로 읽어서 자신만의 관점이나 주제로 꼭 재구성을 해야 돼. 주제통합적 읽기는 무엇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재구성입니다. 빈칸에다가 재구성 적어주세요. 346. 진로 독서의 개념과 장점에서는 진로나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글을 읽고 분석하는 독서를 합시다. 장점은 진로 탐색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흥미라든지 그리고 적성, 관심사 확장, 발전, 학업과 교내 활동을 하는데 도움도 됩니다. 3번 진로나 관심 분야 탐색하기. 진로나 관심 분야랑 관련된 글 또는 무슨 목록, 독서 목록 작성하자. 읽기 계획에 따라서 진로나 관심 분야랑 관련해서 독서 일지를 쓰면서 주제통합적 읽기하고 읽기 목적을 고려해서 다양한 형태로 읽은 결과를 공유합시다. 자, 읽기 결과의 공유 방법으로는 독서, 일지, 감상문 쓰기, 서평 쓰기, 발표 및 토론 등의 독서 활동 공유하자. 카드뉴스 만들기, 영상 제작하기, 광고 만들기, 그리고 무업 만들기, 신문 기사, 그리고 온라인 아카이브 같은 게 있다는 거야. 오케이. 5번째.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는요, 여러분, 소통 맥락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수용자들이 어떤 특성인지, 예상 독자요. 말 그대로 예상 독자. 매체의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를 해서 책임감 있게 제작하세요. 사회적 파급력에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정보 전달, 설득, 심미적 정서 표현, 그리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목적에 따라서 내용 구성할 때 정보 전달은 진짜 꼭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내용이어야 돼. 설득은 주장하는 내용에 타당한 근거가 필요해. 심미적 정서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정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해. 사회적 상호작용은 개인적, 공적 맥락을 고려를 해서
수용자의 특성, 나이나 성별이나 관심사, 취향, 배경지식, 수용자 집단의 크기나 특성. 매체 자료의 특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매체 언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되어 구성됩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자, 이미지, 소리, 음악 등의 언어를 자유롭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글쓰기가 가능하고, 매체 자료의 사회적 파급력,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서 매체 자료가 빠르게 퍼지고 사회적 파급력이 날로 커진다. 매체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되고 전달되면서 무엇을 형성하고 있다? 여론이요. 매체 자료를 제작을 할 때 여러분 문자, 소리, 그림, 사진, 이미지 등 개별적인 언어 양식의 특성을 이해를 하시고 통합된 형식을 파악해야 됩니다. 복합 양식성,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를 하시고 꼭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2단원이 끝이 났거든요. 저쪽 반에서. 그래서 바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주말에 꼭 소화를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2단원 끝났고 3단원 다시 복습하고 4단원 끝났고 5단원도 끝났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의 문제들을 열심히 푸시면서 피드백을 하셔야 되고, 필기가 다 끝이 나고 나면 필기로 총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질 거고요.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뭐를 집중해서 모의고사에 좀 집중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피동사동의 복습을 좀 해야 되는데, 저번 시험 범위로 들어가지 않은 피동사동에서 그래도 현재인 쌤이 좀 까다롭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용 표현이랑 이런 것들은 좀 다 있으니까 우리 의료가 프린트를 갖고 온 덕분에 진도를 또 복습을 나갈 수 있네요. 땡큐. 네. 자, 그럼 피동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동 표현 1에서의 피는 뭐라고? 당한 피자. 당함. 능동에서의 능은 능이 자신의 힘으로 움직인다. 제 힘. 능동 표현은 제 힘. 피동 표현은 당함. 보곡팀도 학교 프린트 꺼내서 복습합시다. 피동이랑 사동으로 갈게요. 피동의 개념부터요. 주어가 다른 주체에게 동작이나 행위를 당했다. 당함에다가 동그라미.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제 힘으로 했다. 제 힘에다가 동그라미. 효과가 시험에 나와. 이렇게 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니? 라고 하면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밝히지 않고 싶을 때 옆에다 뭐라고? 화분이 깨졌어요 라고 하자. 화분이 깨졌어요. 화분을 깨트렸어요 라고 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화분이 깨졌어요 라고 하면 아지다를 통해서 긴 피동문 만든 거죠. 그럼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화분이 깨졌을 수도 있지. 그래서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거야. 행위의 주체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라고 하면 옆에다 적어놓고 갈까? 날씨가 풀리다. 얘는요, 요정이 날씨를 푼 거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 주체를 굳이 밝힐 수가 없어. 그래서 날씨가 풀리다 하나 적어주시고요. 객관적 느낌을 주고자 할 것은 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나 적으시죠. 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는 객관적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전망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뉴스에서는 전망됩니다입니다. 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사문이나 학술적인 글도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동 표현을 많이 쓰죠. 예시 가실까요? 벌이 동생을 쏘았다 라고 하면 당한 존재 목적어를 주어로 빼세요. 피동문을 만들 때 동생이 벌에게 쏘였다 라고 하면, 동생이 쏘였다 하면 동생이 뭐에게? 라고 했을 때 벌에게가 필수 부사어는 아닌 거야. 필수 부사어가 아닌 동생이 벌에게 쏘였다 해서 벌에게를 생략해도 된다면 서술어 자릿수는 뭐가 돼? -1. 그런데 필수 부사어가 있을 수도 있어. 이럴 때는 뭐야? 변화 없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술어 자릿수 꼭 선지로 만드실 거예요. 이 멘트가 시험지에 없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멘트는 무조건 시험지에 타이핑 타다다다닥. 서술어 자릿수는 능동에서 피동으로 바뀌었을 때 자릿수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1일 수도 있어. 서술어 자릿수의 변화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변화 없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해다가 밑줄, 그럴 때는 -1이 아닙니다. 하지만 벌에게처럼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생략이 가능하면 서술어 자릿수는 하나 줄어듭니다. 능동문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피동문에서는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로,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로, 서술어는 타동사야. 타동사에다가 별표, 밑에다 목적어 피로라고 적자. 타동사는 뭐를 지닌다? 목적어를 지닙니다. 은호 필기 잘 해놨죠? 타동사 밑에다 뭐라고 적는다? 목적어 피로.
자, 하지만 피동문으로 바뀌게 되면 무조건 아지다 어지다나 이히리기를 붙이게 되는 경우 뭐로 바뀌어지게? 벽돌을 쌓다가 벽돌이 쌓이다라는 주어를 필요로 하는 자동사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목적어가 사라집니다. 그냥 주어만 있으면 되거나 아니면 주어 부사어가 있으면 됩니다. 실현의 방법 무조건 시험에 나오겠죠. 어근에다가 이히리기라는 접사를 사용을 하자. 목적어가 주어로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벽돌을 쌓다를 피동으로 바꿔봐봐. 벽돌을 쌓다. 피동문 만들어줘. 벽돌을 쌓다라고 하면 내가 벽돌을 쌓다라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서 벽돌이 쌓이다라는 -1로 서술어 자릿수 주어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이 위에다가 적어 놓을까? 쌓이다. 벽돌을 쌓다가 벽돌이 쌓이다. 예시 하나 적고 가겠습니다. 이히리기에서 이 접사 붙이는 것은 동사 쌓이다. 쌓다에서 쌓이다. 그리고 잡다는 범인을 잡다는 범인을 잡다는 범인이 잡히다. 히 위에다가 잡히다. 오해를 풀다는 오해가 풀리다. 풀리다 하나 적어주시고 그리고 도둑을 쫓다는 도둑이 쫓기다인 거야. 도둑이 쫓기다. 쫓기다 하나 적어주세요. 그 밖에 전미사에서는 얘들아 체연대에 하다가 오면 그 하다는 무조건 되다로 바꿔야 돼. 예를 들어서 관찰하다는 관찰되다. 사용하다는 사용되다. 무조건 하다는 되다로 바뀝니다. 그리고 당하다나 받다와 같은 어휘적 피동도 있는데 현재인 쌤은 접사라고 그냥 설명을 하셨네요. 당하다라고 하면 뭐 도둑당하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다 이런 애들은 다 어휘적으로 피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겼다를 보는 순간 능동이 떠올라야 돼. 어떻게 바꾸면 되지? 능동은 아이를 안다. 아이가 안기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능동은 아이를 안다. 피동은 아이가 안기다. 피동사는 능동사에서 피동사로 파생이 될 때 뭐가 필요하다고? 이히리기가 필요해. 그러니 능동사에서 피동사로 바뀌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능동은 타동이었어. 목적어를 지니는 타동이었는데 피동으로 바뀌는 순간 자동사로 바뀌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도 피동사는 이미 접사가 붙어서 다른 단어로 파생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다 등재되어 있어요. 쌓다도 등재되어 있고 쌓이다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잡다도 등재되고 잡히다도 등재되고요. 풀다 풀리다 쫓다 쫓기다 다 다른 단어로 파생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등재가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보조용언 아지다 어지다 선생님은 이거를 철저하게 구분을 하시거든. 이히리기는 접사가 붙은 파생적 비동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선지에서 반드시 언급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지다 어지다는 꼭 뭐라고 문법 용어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보조용언이라고 사용해 주셔야 돼요. 아지다 어지다는 뭐다? 보조용언에 의한 비동 표현입니다. 용언의 어간에 버리다에다가 버리까지가 어간이지 거기에다가 뭐를 아지다 어지다를 결합시켜야 돼. 선생님 리는 피동전미사 아닙니까? 라고 하면 버리다 자체가 동사의 어근이죠. 네, 접사 아닙니다. 엄청 중요해.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에 아지다 어지다를 붙일 수가 있어. 아까 좀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더라? 분명히 능동은 타동사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이번에 2번에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너무 중요합니다. 예쁘다라는 형용사는 타동사가 아니죠. 형용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예쁘다에 아지다에 의한 보조용언에 의한 피동 표현을 만들면 예뻐지다라는 상태 변화의 의미를 지닐 수가 있어. 상태 변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리고 도시락을 만들다라고 하면 이때의 만들다는 타동사가 맞지. 무엇을 만들다. 근데 만들어지다라고 하는 순간 자동사가 되는 거야. 타동사에 아지다 어지다를 붙여서 만들다는 이히리기를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들다는 이히리기가 결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다는 만들어지다, 형용사는 예쁘다는 예뻐지다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런 문장 성분을 건드리지 말고 게되다를 붙이셔도 피동이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피동의 의미가 강하기보다는 우진이가 학교에 가게 됐어 라고 했을 때 과정하에다가 밑줄, 우진이가 주인공 역할을 맡게 돼서 전망에다가 밑줄, 과정하랑 전망을 내다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를 좀 적어주셨는데 자동사에서 파생된 피동사 한번 볼까? 낙엽이 바람에 난다 라고 하면 난다라고 하는 순간 낙엽이 바람에 날리다 라고 쓰는 거야. 종이 운다 라고 하는 순간 종이 울리다야. 이거 시험에 낼 것 같지 않아? 무조건. 쌤은 등급 가르는 걸로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난다 라고 하면 날다였겠지. 날다.
날다에서 리을이 탈락되고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니은을 붙인 거지. 그럼 난다는 뭐가 나라? 라고 하면 낙엽이 난다. 낙엽이 난다에서 난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동사야. 근데 화살표 이거를 피동으로 바꿔봐봐. 자동사도 피동사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낙엽이 바람에 난다가 날다였겠죠. 그죠? 낙엽이 바람에 날다. 이걸 피동으로 바꿔봐봐. 어떻게 바꿀 수 있지? 낙엽이 바람에 날리다라는 리를 붙여서 와씨 자동사도 피동을 만들 수 있네 라는 걸 기억해야 돼. 날다. 날다가 낙엽이 날다. 낙엽이 날리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종이 울다. 역시 운다가 뭐였다? 울다였어. 울다. 종이 울다라고 하면 댕댕댕 종이 울다 자동사. 이걸 피동으로 바꿔봐봐. 종이 울리다. 자동사도 피동사로 파생할 수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능동은 타동사이지만 날다랑 울다는 뭐가 될 수 있다? 자동사이지만 피동사에 울리다랑 날리다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시험에서 무조건 냈을 것 같아. 두 번째, 피동사가 능동적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있어. 아이들이 그의 팔에 매달다에다가 매달리다는 애들의 의지로서 매달린 거지. 이럴 때는 뭐다? 능동적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팔에 매달렸다. 자, 이제 특징으로 살펴볼게요. 문장의 초점은 능동문은 무조건 주어. 아이가 벌에 쏘였다 해서는 뭐라고? 아이가 돼. 근데 벌이 아이를 쏘았다라고 하는 순간 벌이? 라고 된단 말이야. 능동문에서는 주어의 초점. 피동문에서는 당하는 주어의 초점. 탈동작성을 가진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으로 가시죠. 능동문을 만들기 어려운 피동문이 있어. 능동문을 못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만들다에서 리을미음 왜 이렇게 받아쓰기 잘했지? 만들다는 리을로 끝났기 때문에 리을미음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냥 만듦의 미음보다는. 얘들아, 능동문을 만들기 어려운 피동문 딱 날씨가 풀리다야. 날씨를 풀다라는 능동으로 만들 수가 없어. 상황의 의존성을 강하게 가져서 문장의 주체가 제 힘으로 동작이나 행위를 한다는 의미를 지니 능동문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날씨가 풀렸다. 그 책을 읽는 데 시간이 30분이 걸렸다. 이건 능동문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옆에다가 적어볼까? 감기에 걸리다 라고 적을까? 우진이가 감기에 걸리다. 그러면 우진이에게 감기를 걸다가 돼 안 돼? 감기를 걸다가 말이 안 돼. 감기에 걸리다도 마찬가지야. 피동문을 만들기가 어려운 경우 가볼까? 주어가 경험을 하는 사람이라면 철수가 욕을 먹은 거에서 욕이 철수에게 먹혔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시들 안 나올 것 같죠? 무조건 내요. 이번 선지에서는 2학년 시험처럼 그렇게 선지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1학년 시험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와, 4번에 이중피동에다가 별표 셋. 얘들아, 믿겨지다라고 하면 밑에 예문을 좀 적어주자. 사실이 믿겨지다. 이중피동이면 한 번을 지웠을 때 말이 돼. 믿겨지다, 은호가 외우기라고 해줬지. 거기 밑에 문장으로 만들어서 외우자. 그러면 더 쉽게 외울 수 있거든. 사실이 믿겨지다 적고 가겠습니다. 사실이 믿겨지다. 그러면 아지다 지워봐봐. 사실이 믿기다가 말이 돼. 믿에다가 기에다가 어지다. 그러면 얘 지웠을 때 사실이 믿기다라는 주어랑 서술어로서 피동의 의미가 이미 완성이 됐어. 그럼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사실이 잊혀지다도 어때? 잊히다. 사실이 잊히다로 히 하나만으로 충분해. 그리고 세 번째 예시 가볼까? 잊히다에다가 옆에 읽혀지다도 글이 읽혀지다라고 하면 그냥 글이 읽히다 하면 돼. 글을 읽다 해서 글이 읽히다. 쓰여지다, 글을 쓰다 해서 글이 쓰이다 해도 돼. 어지다 지워도 되잖아, 그지? 그리고 이름을 부르다 해서 이름이 불려지다, 이름이 불리다 해도 되잖아. 아지다를 지워도 말이 되면 이중피동인 거야. 그리고 반으로 나뉘어지다라고 하면 그냥 반으로 나뉘다라고 해도 되잖아. 사자가 반으로 나뉘다. 쌤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죠? 지웠을 때 말이 되면 이중피동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비교를 해보자. 사실이 밝혀지다도 예시로 좀 적어주세요. 사실이 밝혀지다. 형태소로 쪼개면 박 플러스 히 플러스 어지다지. 이중피동인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아지다 어지다를 지어봐봐. 그러면 사실이 밝히다가 말이 돼 안 돼? 안 돼. 사실이 밝히다가 말이 안 되면 이건 이중피동이 아닌 거야. 사실을 밝히다라는 목적어를 지니는 사동에서 사실이 밝히다라는 피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지웠을 때 말이 되면 이중피동이니까 그냥 과감하게 뒤에 것을 지워버리세요. 사실이 믿기다로 아지다를 그냥 지워버리세요. 이러면 이중피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밝혀지다처럼 지웠더니 사실이 밝히다가 말이 되면 말이 되지가 않아. 말이 되지가 않으니까 희를 남겨놓고 어지다는 피동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중피동이 아닌 게 되지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예, 계속 킵고 할게요. 5번에 수량 표현이 있을 때 능동이랑 피동문의 차이점이 중의성이 생긴다. 두 학생이 참새 4마리를 잡았다라고 하면 중의성이 생겨버려. 이거 맨날 내거든. 시험지에 늘 나왔어. 두 학생이 함께 참새 4마리를 같이 쫓았는지 각각이 참새 4마리를 쫓았는지 중의성이 생겨. 그런데 참새 4마리가 두 학생에게 잡혔다라고 하는 순간 두 학생이 함께 참새 4마리를 잡은 거야. 중의성이 사라지지. 늘 시험에 냈었어. 자, 쏘다는요 능동사고요. 쏘이다는 피동사인데 쏘다는 능동, 쏘이다는 피동. 이거는 무슨 말이지? 이거는 쏘다는 능동이 되고 피동은 쏘이다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근데 쌤은 벌에게가 생략이 되면 안 될 것 같거든. 쏘이다라고 하면 뭐한테 쏘였는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왠지 생략 가능이 아닐 것만 같아서 쌤이 한 번만 확인하고 갈게요. 다른 거랑 막 설명되면서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그거 바람을 쏘이다에서의 쏘이다인가 보다. 맞죠? 쏘다는 내가 그냥 팍 쏘는 거야. 근데 이때의 쏘이다는 피동으로는 팡 하고 쏘이다가 되기도 하고 바람을 쏘이다 같은 경우에는 부사어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을 쏘이다. 찬바람을 쏘이다. 오, 별을 쏘이다가 얘들아 목적어가 벌에 쏘이다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볕을 쏘이다라서. 그래서 봐봐. 쏘이다는 쐬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 이거 생략하면 안 돼, 얘들아. 동생이 벌에게 쏘였다 해서 벌에게는 사전에서 찾아왔을 때 필수 부사어거든요. 생략 가능하면 안 되면 생략하면 안 된다라고 적어주세요. 생략 X 필수 부사어라고 적자. 벌에게는 뭐라고? 필수 부사어. 이러면 서술어 자릿수에는 변화가 있어 없어? 이러면 서술어 자릿수에 변화 없어. 그런데 만약에 종이 울다에서 종이 울리다는 주어 하나만 있으면 되지? 네. 그러면 종이 운다도 이럴 때도 자동사야. 예를 들었을 때 날씨가 풀리다 이런 것들 능동으로 만들 수가 없는데 생략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생략 가능한 경우가 사실이 밝혀지다라고 하면 누구에 의해서 뭐 이런 거에 기자에 의해서 이런 거 안 써도 되거든요. 밝혀지다는 그냥 뭐가 라는 사실이만 있으면 되니까 이럴 때는 -1이야. 이럴 때는 -1이지만 동생이 벌에게 쏘였다 해서는 필수 부사어라는 거 꼭 적어주세요. 쏘였다는 필수 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장 넘어가도 되겠니? 이중피동은 사용하면 안 돼. 자, 이제 사동 표현이다. 사동은 대응되는 개념이 주동이야. 사동의 사가 시킬 사자야. 주동은 스스로 하는 거야. 주어가 다른 주체에게 어떤 행동, 동작을 시키는 거야. 주어가 부사어한테 그 행위를 시키는 거야. 주어가 부사어한테 그 행위를 시켜서 부사어가 그 행위를 하게 될 때 선생님이 우진이에게 책을 읽히다 라고 하면 우진아 책 좀 읽어 라고 해서 우진이가 책을 읽었을 경우 간접사동이 되겠죠.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주동입니다. 진이가 책을 읽는다. 사동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요? 선생님이 진이에게 책을 읽힌다가 되겠지. 그랬을 때 선생님이 진이에게 책을 읽힌다라고 하는 순간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고 늘 목적어는 목적어야. 그래서 주동에서 사동으로 바뀔 때는 목적어를 반드시 사동은 진이기 때문에 서술어 자릿수가 하나 증가입니다. 진이가 책을 읽는다. 선생님이 진이에게 책을 읽힌다. 문장 구조는 서술어 자릿수 늘 +1. 자, 그러면 주동문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사동문에서는 뭐다? 항상 새로운 주어가 추가가 돼야 돼. 새로운 주어가 추가가 되고 진이가라는 주어는 진이에게라는 부사어로 바뀌어지고 목적어는 책을이라는 목적어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동문도 타동사, 사동문도 타동사 이렇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근데 주동문에 형용사인 경우도 있어. 담장이 높다라는 형용사가 오면 이제 형용사가 사동사로 바뀌는 거야. 담장을 높이다.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가 오게 되는 경우, 타동사가 오게 되는 경우 다양합니다. 실현의 방법으로 가시죠. 파생적 사동은 이히리기 우구추를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셔야 되는 거는 이랑 우랑 두 번 쓰이는 경우도 있다. 동생이 자다. 사동문으로 바꿔볼까? 엄마가 동생을 재우다. 자다 같은 경우에는 이랑 우. 담장이 서다. 담이 서다 하자. 담이 서다. 담이 서다는 인부들이 담장을 세우다. 밤을 세우다. 이 우 붙여야 되지. 내가 버스에 타다라고 하면 타다를 사동문으로 바꿔봐봐. 아저씨들이 나를 버스에 태웠어 라고 하면 태우다. 이랑 우 두 개 붙여야 되지. 그래서 접사가 이 우 두 개 붙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다는 재우다, 서다는 세우다, 타다는 태우다. 이런 동사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앞쪽에 이일이기와는 완전 다른 것이라고 은호가 적어줬어. 왜? 앞에 이일이기는 피동, 뒤에 이일이기 우구추는 사동이야. 그래서 이일이기가 중복이 되니까 구분하라는 문제를 현재인쌤은 참 즐겨내셔. 얘들아, 산이 보이다라고 하면 피동이야. 그지? 산을 보다 해서 산이 보이다는 피동. 근데 내가 산을 보다 해서 선생님이 나에게 산을 보였어 라고 하면 저 산 좀 봐봐 라고 시켜서 보게 되는 경우 뭐라고? 사동 표현이 되는가? 산을 보이다는 사동, 산이 보이다는 피동입니다. 그러면 사동사로 내려오시죠. 이일이기 우구추나 하다 대신에는 시키다. 입원하다는 입원시키다. 주동사에서 사동사로 파생이 될 때 아이고 역시 이일이기 우구추 결합해서 사동사로 파생이 되면 다 사전에 등재돼야 돼. 얘들아, 타다도 사전에, 태우다도 사전에, 자다도 사전에, 재우다도 사전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주동사가 타동사였다면 그대로 목적어 가지고 와서요. 파생된 사동사도 그대로 타동사입니다. 진이가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진이에게 책을 읽힌다. 이거는 선생님이 움직이는 거야? 아니면 진이가 책을 읽어라라고 시키는 거야? 갈까봐 쌤이 일으킨 해프닝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선생님이 읽어주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그냥 진이한테 책 좀 읽어라라고 시키는 경우야. 그리고 읽게 한다라고 하면 간접사동으로 해석이 되지. 간접사동으로만 해석에다가 별표. 선생님이 진이한테 책 읽어주는 거 아니야. 진이한테 선생님을 시키기만 하는 거야. 선생님이 진이에게 책을 읽힌다도 간접사동, 선생님이 진이에게 책을 읽게 한다도 간접사동으로만 해석될 수 있어. 근데 나머지 문장에서 이히리기 우구추가 붙으면 직접사동이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진이에게 수학 문제를 풀렸다도 선생님이 시키는 경우이기만 한 거야. 진이한테 수학 문제를 손잡고 같이 풀 수는 없잖아. 이랬을 때 간접사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 주동사가 자동사인 경우, 즉 무슨 말이죠? 목적어가 없는 경우 무조건 타동사로 갑니다. 얼음이 녹는다라고 하면 주어만 필요로 하는 자동사죠. 이러면 난로 뿌리 얼음을 녹인다라는 새로운 주어가 조가가 되고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로 바뀝니다. 3번에 주동사가 형용사인 경우는 파생된 사동사는 형용사라면 이제 뭐로? 타동사로 파생이 돼야 돼. 담장이 낮다, 사람들이 담장을 낮추다. 그리고 통사적 사동은 개하다를 붙여서 간접적 사동의 의미가 좀 붙습니다. 용언의 어간에 개하다. 피사동주에게 주격조사가 붙기도 하더라. 이거는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피사동주는 뭐라고? 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 특징으로 가볼까? 파생적 사동이랑 통사적 사동. 이거 시험에 늘래. 직접사동으로 이히리기 우구추를 붙이면 직접사동의 의미가 좀 살아난단 말이야. 행위를 시키는 주체가 행위를 하는 사람과 함께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할머니께서 아이에게 옷을 입히신다라고 하면 할머니가 입히는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런데 할머니께서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셨다라고 하면 시키기만 하시는 거야. 간접사동은 행위를 시키는 주체가 행위를 참여하지 않는 것,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키는 거죠. 파생적 사동은 직접 간접사동 둘 다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외는 읽히다는 선생님이 읽어주는 거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읽어라 라고 시키기만 하는 거야. 통사적 사동은 간접사동만 가능합니다. 입히다 같은 경우에는 직접이랑 간접 둘 다가 되는데 입게 하다 같은 경우에는 간접만 된다는 거지. 부사의 수식 범위의 차이에 할머니께서 손주에게 한복을 빨리 입혔다. 빨리 입혔다라고 하면 할머니가 움직이는 직접과 시키기만 하는 간접 둘 다가 다 되고, 빨리 입게 했다라고 하면 할머니는 입히는 행동을 말로만 하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 거야. 파생적 사동은 문장 전체의 주어의 행위를 수식을 하고, 통사적 사동은 시킴을 받는 대상의 행위를 수식하기 때문이야. 비교하는 문제 늘 나왔어. 2번으로 갈게. 얘들아, 사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어. 이삿짐이 방으로 옮다라는 거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어. 이삿짐은 항상 옮기는 대상인 거야.
이해되지? 세 번째,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는 더위를 먹었다라는 경우 사동문으로 만들 수가 없어. 그에게 더위를 먹였다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괜찮죠? 네. 그래서 직접 하면 능동문. 거기에서 파생되는 거는 피동이야. 벌이 동생을 쏘았다. 동생이 벌에게 쏘였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당하는 거에서 피동을 여기다가 살짝 적어주신 것 같네요. 그죠? 그런데 능동문의 주어가 부속성분 부사어로 바뀐다라는 건데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술어 자릿수가 -1이 될 때가 있고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면 변화 없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모의고사를 가기 전에 가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에 가서는 꼭 강의 링크대로 좀 수강을 해주시고 그거대로 쌤이랑 정리를 할 거고 오늘은 사동, 피동 시험을 살짝만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문제 좀 갖고 올 테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겸 해서 조금 읽고 있으시면 쌤이 금방 갖고 올게요.